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는 퀸즐랜드에서 남호주까지 5,000km가 넘는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쭉 펴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 옆으로 걸어가면 6개월이 걸려야 완주할 수 있어요. 호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장벽의 목적은 일부 동물종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이 이 울타리의 일부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멜버른과 시드니와 같은 도시가 번성하는 활기차고 번화한 지역과 척박하고 건조한 오지를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들은 땅속 깊이 파낸 나무 기둥을 약 2m 높이의 철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울타리의 일부에는 전기로 충전된 두 번째 층도 있어요. 이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흰색 조명을 추가해서 밤에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풀타임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역 당국은 이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약 75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딩고 때문이에요. 늑대를 닮은 딩고는 호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류로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해요. 특히 퀸즐랜드 남부에서 양을 자주 노리는 딩고는 지역 농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울타리는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 딩고는 여전히 몰래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야생 낙타가 울타리에 부딪히기도 해요. 호주에는 낙타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인공적인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안에 딩고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딩고가 줄어든다는 건 캥거루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캥거루가 많아지면 양과 먹이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몸집이 큰 캥거루만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작은 동물과 녹지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식물과 작은 동물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영양가가 낮아져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울타리는 동물의 이동과 종자 확산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래 언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구를 지탱해줄 풀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울타리 양쪽의 캥거루를 관찰한 결과 울타리 안의 새끼 캥거루가 평균적으로 더 가볍고 작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깥쪽 새끼들은 나이에 비해 발과 머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먹이를 먹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딩고와 땅을 공유하게 된 캥거루들은 생존을 위해 더 빨리 몸집을 불려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울타리 안의 동물들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놓고 다른 많은 생물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유전자 적응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딩고를 길들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딩고가 한때 호주에서 반려동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딩고는 늑대, 하이에나, 코요테처럼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딩고는 대부분 생존을 위해 무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리한 본능을 타고난 단독 사냥꾼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길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주인들은 딩고를 멀리하는 데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횡단 게이트를 열어두면 최대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훼손하면 6개월간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요. 호주인들이 울타리가 동물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딩고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기 전에 그들은 심각한 토끼의 침입을 경험했습니다. 토끼는 귀엽긴 하지만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세 부분으로 된 울타리를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는 남쪽의 레이븐스 토프 근처에서 필바라 해안의 파두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1770km가 넘었고 당시 전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최장 길이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모든 토끼 문제는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1859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그는 토끼 몇 마리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이곳에 약간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호주가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토끼는 풀만 있으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번식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 어미토끼 한 마리가 1년에 4번 임신할 수 있고 새끼를 많게는 한 번에 5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의 수는 급증했어요. 80년대 후반 토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지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현재 가치로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10년이 조금 지난 후 한 위원회가 모여 울타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울타리를 유지하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검열관들이 감시를 맡았고 각 검열관은 약 800km 길이의 구간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낙타로 바꾸기도 하고 낙타를 이용해 카트를 끄는 등 작은 구간을 순찰하는 경계병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거친 지형을 감당할 수 없어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났어요. 효과면에서는 1902년에 이미 토끼들이 울타리의 반대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했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어서 지역 당국이 토끼 그물망 대출을 통해 두 번째 울타리 너머의 농부들을 돕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두 울타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들은 두 번째 울타리 위로도 퍼져나갔고 해결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울타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교활한 토끼들이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토끼 개체수 때문에 호주 공무원들은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딩고 울타리가 가장 긴 울타리일지는 몰라도 가장 이상한 울타리는 아닙니다. 터키의 아쿠아리움 울타리가 그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50m의 수족관 울타리는 고가의 빌라의 바다 전망을 모든 층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문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어요. 투명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3,962m에 이르는 매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쿠아 펜스를 에게해와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족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물고기 한두 마리를 훔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인은 보안에도 투자했어요.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17대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설치했죠.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브래지어 울타리는 또 다른 기이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오타고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크기, 모양, 패턴의 브래지어가 장식된 울타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69년 이 지역 주민들이 카드로나 벨리로드를 따라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4개의 브래지어를 발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몇은 조금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브래지어를 장식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곧 더 많은 브래지어가 등장했고 관광객들이 꼭 봐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아서 때때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뉴욕에서 대서양 건너편 리스본까지의 거리는 5,000km가 훨씬 넘습니다. 인간의 평균 걷는 속도로 계산하면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휴게소에서의 휴식과 필요한 수면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배를 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유일한 여행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긴 도보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도전해 보시겠어요? 가장 명백한 장애물은 대서양의 모든 물입니다. 대서양은 지구 표면의 약 5분의 1을 덮고 있어요. 모든 바다는 지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수도꼭지를 열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은 극히 일부의 식수를 마시는 거예요. 지구 물의 97%는 바다에 있습니다. 이 물은 모두 바닷물이고 마실 수 없어요. 여기에 빙하와 빙상에 갇혀있는 2%의 물을 더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모두 적으려면 긴 종이 한 장이 필요할 거예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에 13억 8,60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물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요.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기온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 물이 없다면 적도 주변은 불바다가 될 거예요.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이 가상에서는 브라질, 케냐, 인도네시아 등 총 13개 국가를 관통합니다. 전 세계의 바다는 지구의 물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그 물은 결국 강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 햇빛이 이 거대한 물을 따뜻하게 데우면 대기 중으로 증발해서 새로운 구름을 형성해요. 그러면 순환이 다시 시작되죠. 이 과정이 지구 기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가 여름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지역은 온화한 지역이에요. 바다를 이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물의 순환이 멈춥니다. 물고기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먼지통으로 변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까지 먼지가 가득할 거예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으니 구름도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비는 부족해질 거예요. 인간은 곧 식수원이 부족해질 거고요. 지구의 풍경은 광활한 사막으로 변할 겁니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지형이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펼쳐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너무 건조해져 화재가 쉽게 발생할 거예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의 이상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상상해볼게요. 한때 대서양이었던 사막의 땅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면 위와는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파도 아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이곳은 극단의 땅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과 가장 높은 봉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맞아요. 어느 정도는요. 이 산맥은 해수면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산맥이에요. 높이가 8,849m를 조금 넘어요. 하지만 산의 기슭에서 정상까지 높이를 측정하면 히말라야는 2위로 떨어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사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입니다. 휴화산이에요. 현지 언어로는 화이트 마운틴으로 번역돼요. 거의 절반이 태평양의 파도 아래에 놓여 있어요. 전체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1.6km 가까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태평양이 마르면 우리는 이 거인의 기슭에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서양 바닥에는 비슷한 산맥이 숨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질학적 특징이죠. 대서양 중부 능선이 거의 완전히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 산은 해저에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의 절반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중 범위의 폭은 지구 지름의 10분의 1에 달해요. 중부 대서양 능선의 유일한 가시 구간은 아이슬란드와 아조레스 제도와 같은 섬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거주하는 섬인 트리스탄 다쿠냐도 이 지형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속해요. 아마도 그 크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능선이 발견된 시기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1950년대에 이 능선을 도표로 만들었어요. 우리 문명이 수천 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 최근의 일이죠. 우리가 바다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지구의 바다를 탐사한 비율이 5%에 불과하다고 추정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바다 밑바닥보다 달에 다녀온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에 있습니다. 대서양 중부능선의 발견으로 대륙과 대양 형성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대륙과 바다의 기원의 숨은 진실을 알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상상 속 트레킹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능선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륙을 대륙이 아니라 지각판으로 생각해야 해요. 지각판은 지구 외층의 거대한 덩어리예요. 이를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약 15개에서 20개의 거대한 판이 존재해요. 암석은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 층 위에 떠 있어요. 실제로 떠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불안정성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서로 부딪힐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한 판은 내려가고 다른 판은 들어 올려집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지표면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발생합니다. 지각의 힘으로 지구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을 갖게 되었어요. 4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 무렵 인도판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라시아판의 남쪽 부분과 부딪혔어요. 두 판은 비슷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밑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했죠. 가능한 유일한 방향은 위쪽이었어요.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3분의 1cm씩 증가합니다.
중부 대서양 능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4cm의 속도로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흥미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래성을 쌓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성을 쌓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모래를 파내야 했죠. 성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주변의 구덩이도 커졌습니다. 대서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큰 규모죠. 능선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두 해안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는 바다가 없는 세상에서의 상상 속 여행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해요. 1년을 기다릴 때마다 2.5cm씩 더 이동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대륙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증발만이 바다를 고갈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다 양쪽의 해안이 단순히 바다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평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약 5천만 년 후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북미와 남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답은 북극이었어요. 북극은 먼 미래에 아시아와 합쳐질 곳이에요. 이 새로운 초대륙은 태평양의 모양과 크기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지질학자들은 이 대륙에 대해 아마시아라는 이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